지도자의 건강과 국가의 운명, 그 두 번째 시간,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미국 32대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의사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루즈벨트 대통령 연관이 되게 많아요.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입니다. 자, 우리는 워낙 이분이 나오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뉴딜 정책 줄긋기 하면 다 나오죠. 그 정도로 유명한 대통령인데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분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분의 건강 상태가 대한민국의 남북 분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882년 1월 30일 뉴욕주 하이드파크에서 출생했습니다. 1911년 149대 뉴욕주 상원 의원이 되고요. 13년 다시 뉴욕주 상원의원 재선이 됩니다. 그리고 1913년 3월 달부터 1920년 8월까지 우드로 윌슨 행정부에서 1차 세계대전 중이죠. 그때 해군 차관보를 역임했습니다. 이때 해군과의 인연이 평생 연결이 되어서 2차 세계대전에서도 해군에 대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애정은 각별히 많았습니다. 지원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다음 1920년 11월 달 미국 제29대 민주당 부통령으로 이제 당선돼서 공화당 후보랑 붙었는데 졌습니다. 루즈벨트의 그 이력에서 선거에서 진 유일한 낙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낙선하고 난 다음에 1921년 8월 캐나다에 있는 캠프벨로 별장, 개인 별장입니다. 가는 과정 중에 심한 감기 증상을 앓으면서 소아마비 진단을 받습니다. 오늘 요 얘기 할 거예요. 만 39세에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2028년까지 그 6, 7년 이상을 열심히 재활을 해서 다시 정계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29년 1월 뉴욕주 지사, 44대 뉴욕주 지사로 당선이 돼서 재선까지 합니다. 그래서 1932년 12월 31일까지 만 4년을 뉴욕주 지사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33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서 유례없는 4번의 당선이죠. 임기는 12년 3개월을 합니다. 4선이 되자마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리고 45년 4월 12일 날 뇌출혈로 사망을 합니다. 우리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보면 굉장히 나이 들고 근엄한 얼굴이고 참 좋은 신사 얼굴인데 정말 팍 늙은 얼굴입니다. 63세입니다. 그 당시로도 좀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뇌출혈에 대한 얘기도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분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학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자, 루즈벨트가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는 게 1920년도에 본인은 조지아주 주지사 출신인 제임스 콕스의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이 됐지만 워런 하딩하고 켈빈 쿨리지 이펙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를 남긴 켈빈 쿨리지 부통령 후보에게 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일단 쉬는 공백기가 왔죠. 그래서 21년 8월에 캐나다의 캠프벨로 별장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 퍼스만이라고 하는 그 찬 바닷물에 요트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졌는지 목욕을 했는지 수영을 했는지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 추운 바다였기 때문에 수영을 하지는 않았고 아마 실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찬물에 빠져서 심하게 오한 감기가 걸리고 그러면서 소아마비가 발병을 합니다. 이 소아마비가 보통의 소아마비랑 달리 아주 전신적으로 작용을 해서 하반신 나비, 반신 불수 상태에 되고 심한 통증까지 유발하는 그런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 후 이제 2028년까지 플로리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따뜻한 데 가서 웜스프링이라고 하는 또 이제 개인 별장입니다. 집안이 워낙 좋아서 24살 많은 시어도 루즈벨트 있죠. 우리 흑곰 막 사냥한 루즈벨트 공화당입니다. 그분은 집안이에요. 같은 오촌 형님, 오촌 아저씨, 육촌 형님은 좀 멀리 있지만 각 형님뻘입니다. 네. 그 집안이니까 집안은 되게 좋죠. 아버지도 부자였고, 네.
그래서 이제 한 6, 7년 동안 그 웜스프링에서 열심히 재활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좌우에서 부축을 하면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됐고 그 뒤에 이제 정계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년 선거에서 뉴욕 주지사가 되고 그다음에 30년에 한 번 더 재선해서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그 소아마비 걸렸을 때 그때 그러니까 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뉴욕 주지사가 될 때까지 그 한 8년 정도가 공백이었고요.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최고의 자리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인터넷 뒤지면 굉장히 많이 나온 사진인데 사실은 루즈벨트는 언론과도 사이가 되게 좋아서 자기가 다리가 불편한 거를 가급적이면 언론에 노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진 중에 휠체어 탄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배려가 된 사진이죠. 서 있는 사진도 좌우에 아주 딱 그 경호원들이나 가족들이 딱 팔을 부축해서 딱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앉아 있을 때는 보통 의자에 앉습니다.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보이는 사진 별로 없습니다. 자택에서 자택 관리인의 손녀딸 옆에 있는 이 친구가 관리인의 손녀딸 그리고 루즈벨트는 애견가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 백악관 있는 동안에 6마리인가 7마리 이상을 키웠다 그러는데 그중에 제일 좋아했던 필라라는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안고 있는 드물게 하체가 나온 휠체어 탄 사진이 있습니다. 거의 노출되지 않은 사진입니다. 자, 이 질병의 경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루즈벨트의 개인적인 뭐 업적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뺄게요. 이 질병의 경과를 왜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이제 후향적으로 다시 이 루즈벨트의 질병을 살펴보면 이거 소아마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요즘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이 질병의 경과를 요일 1단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7월 28일 날 이제 그 베어 마운틴에서 보이스카우트 대회에 방문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요때 노출됐을 거다. 왜냐하면 그 소아마비가 되게 1 내지 2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거든요. 근데 7월 28일에 만일에 이 어린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베어 마운틴 보이스카우트 대회를 갔으니 그로부터 열흘이면 여기 소아마비의 그 인큐베이션 피어리어드 잠복기에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7월 28일 베어 마운틴을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이제 바다 요트를 타고 캐나다의 캄포벨라로 향합니다. 가는 도중에 8월 9일 날 퍼디만의 차가운 물에 빠졌는지 수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빠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일정대로 이제 수영을 잘하니까 캄포벨로에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10일부터 하루 종일 또 뭐 거기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되게 신체 활동을 격렬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오한, 메스꺼움, 허리 통증 그리고 밤새도록 오한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한쪽 다리가 약해지고 발열은 계속되고 그래서 당시 그 동네에 있는 자기 개인 주치의입니다. 개인 주치의한테서 심한 여름 감기로 진단을 받았고요. 전형 무릎에는 한쪽 마비가 완전 마비되고 다른 쪽 다리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의학적 지식으로 소아마비라고 진단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소아마비 진단을 못하고 하여튼 여름 감기인데 소아마비가 됐든 감기가 됐든 그 당시로는 해열제 외에는 특별한 약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8월 12일 날 그래서 이제 병 생기고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양쪽 다리가 완전 마비가 되고 체온은 39도로 고열이고요. 다리, 발 등에 통증이 있고 다리는 감각 소실도 있어요. 이게 소아마비랑 잘 안 맞아요. 소아마비는 이제 운동신경만 마비되거든요. 그리고 감각이 소실되는데 바람이 불거나 스치거나 만지면 외려 하이퍼 센시티비티가 생겨서 더 많이 아프고 이런 특이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까지 마비가 돼서 소변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13일 날에는 가슴 아랫부분이 다 마비가 됐고 팔다리도 손바가 팔도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쭉 그 어센딩 올라가는 방향으로 마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도의 방광은 기능이 소실돼서 배변이 곤란해서 그 다음 날에는 카테타 우리가 말하는 그 요관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을 배출하고 일주일 동안 심한 발열이 있었다는 거죠. 요 증상은 보면 또 소아마비에 맞아요. 자, 8월 15일 날 이제 엎드려 있었고 좀 진정된 상태에서 가끔 통증 때문에 실신도 했다고 의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8월 24일 발병하고 2주 되는 날쯤에서는 팔은 약하고 방광은 마비됐고 왼쪽 엄지손가락은 위축됐고 서거나 걸을 수 없었다는 게 이제
차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기록은 당시에 4명의 주치의가 루즈벨트를 돌보는데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아주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분이 정말 소아마비였는지 아니면 길리앙 바레라고 하는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8월 25일 날은 체온이 38도, 양쪽 다리 마비되고 등 근육까지 약해져서 일어앉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다음 얼굴에도 힘이 없었고 처지는 거죠. 왼손도 힘이 없었고. 그러니까 계속 어센딩 프로그레션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방향으로 마비가 진행되는 거예요. 다리 통증이나 소변 못 보는 것도 계속됐고. 그래서 주치의는 다른 그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 환자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 뉴욕에 있는 의사들에게 차트를 보내주고 증상을 알리면서 소아마비로 확진을 받습니다. 거기 그 뉴욕에 있는 의사에. 그래서 9월 14일까지 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와 기차를 이용해서 뉴욕으로 이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9월 15일 날은 뉴욕 장로교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소아마비 전문가인 조지 드레이프 교수의 이제 진료를 받는데 양쪽 다리 통증이 있고 양쪽 다리 마비가 있고 허리 아랫부분에 엉덩이 근육까지 위축이 되고 이게 이제 근육이 마비가 됐다는 얘기죠. 위축이 온다는 얘기는 오른쪽 삼두박근도 약화가 되고 팔뚝에 근육 경련이 있고 전형적으로 소아마비가 심하게 돼서 거의 척추 윗부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있다가 이제 장로교 병원에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이스트 65번가에 이제 자택으로 이송을 하는데 마지막 자택에는 호전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병원 기록의 마지막입니다. 그 후로 그는 이제 이게 마비가 왔다 이런 걸 받아들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루즈벨트의 개인적인 강한 의지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매일 운동하고 그렇게 또 재활치료 받고 그래서 허벅지 뒷부분이 굽어져 있던 것이 좀 펴지고 다리는 석고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컨트랙처고 위축된 방향으로 하면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피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점진적으로 마비 회복은 조금씩 좋아졌지만 상체는 다 좋아졌지만 허리 아래는 완전 마비된 상태로 아주 두꺼운 무게가 좀 있는 그 쇠판을 대서 다리를 피게 하는 걸 하지 않으면 펴지지 않는 상태로까지 나빠진 상태로 이제 그 웜스프링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이제 4명의 의사, 그다음 4명의 의사가 관여를 하는데 4명의 주치, 1명의 자문의가 관여를 합니다. 그 사무엘 레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환자를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다른 주치의와 가족들의 매개를 통해서 그 차트만 리뷰하고 증상을 보고 이런 걸 갖고 소아마비를 확진을 했던 분이 사무엘 레빈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환자에게 요추천자를 해서 뇌척수액을 뽑아서 척수액을 뽑는 걸로 해서 뇌척수 압을 좀 낮춰줘도 정상이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단을 위해서는 요추천자를 하라 그랬는데 이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게 소아마비냐 길랑바레냐 이 문제를 갖고 할 때 요추천자 기록이 없어서 나머지 차트만 갖고 보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그 캐나다에서는 에벤 베넷이라고 하는 에벳 H 베넷이라고 하는 루즈벨트 가문의 주치의인데 일반이기 때문에 그냥 심한 여름 감기라고 처음 진단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마비가 오니까 누구한테 연결을 했냐면 윌리엄 켄이라고 하는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가 동네에 있었나 봐요. 연락을 해서 만났더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의사이기도 하지만 잘 보시면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신경외과 의사는 척수 하부에 혈전이 생겼다. 자기 전공 분야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은 에벤 베넷은 자기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감기죠. 여름 감기에 심하게 걸린 걸로 봤으니까 거의 오한을 본 거고 마비가 온 거는 신경외과 의사니까 척수에 혈전이 생겨서 마비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보는 거에 다 의사들 데비에이션 된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옳은 건 아닌 거죠. 네. 그다음에 로버트 러벳이라는 분이 이제 소아마비로 마비된 아동의 정형외과를 주로 봤던 그 치료 전문가인데 이분도 소아마비로 진단을 하고요. 조지 드레이프도 이제 루즈벨트 주치의인데 소아마비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그 소아마비 진단이 있기 전에 사무엘 레빈이라는 자문의의 이분이 전문가라서 자문의의 자문을 듣고 확진을 하고 소아마비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데 사실은 뭐 열 떨어질 때까지 하고 폐렴 안 생기게 하고 그다음에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비가 진행됐을 때는 재활 치료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죠.
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제 꼭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차트에서. 근데 이 4명, 사무엘 레빈까지 5명이 이 루즈벨트의 39살 때 생겼던 이 질병에 대한 직접 관여된 의사가 5명인데 이 어느 누구도 길리앙 바레라고 하는 이 질병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어요. 간별 진단에도 오르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사실 모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920년대 길리앙 바레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길리앙 바레라는 게 이게 프랑스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시로 발음하면 길리안 바레, 프랑스로 발음하면 길랭 바레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랑스에서 처음 이제 프랑스 의사들이 진단을 하고 학회지에 보고하고 이게 192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같이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보가 미국으로 오지도 않았고 미국 의사들은 이 병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길리앙 바레 얘기하는 거는 후행적인 거죠.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살펴본 거죠. 자, 소아마비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요즘에 없는 병이지만 이 얘기를 하면 이 장 바이러스, 엔테로 바이러스 일종인데 폴리오 바이러스로 하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게 음식을 통해서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입에 닿거나 그러면 구강 분면 경로로 옮는 병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가요. 옛날에는 이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병이었어요. 그리고 면역이 떨어진 사람만 이게 이제 신경계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복기는 보통 1, 2주고요. 이 병의 특징은 여기서 한번 보시면 아까 루즈벨트는 좌우 대칭으로 마비가 왔죠. 그런데 소아마비는 한쪽만 옵니다. 에이시메트릭하게 근육이 약해집니다. 하지에서 발생하는 건 동일하고요. 하이퍼리프렉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리 밑에 탁 치면 다리가 벌쩍벌쩍 들리잖아요. 무릎 밑에 탁 치면 설경구를 치면 그런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마비되니까 리프렉스가 없죠. 반사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위축되고 근육이 힘이 없으니까 축 처집니다. 플라시돼지고 감각 장애는 없는 게 이 소아마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루즈벨트는 감각 마비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감염되는 경로는 구강을 통해서 감염이 돼서 이제 몸에 들어오면 혈액을 타고 이 바이러스가 다니다가 이 운동신경 부분을 건드리면 그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죠. 운동신경이 잘리면 망가지면 근육은 위축이 와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소아마비입니다. 요즘에는 이 소아마비가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백신이 정말 적극적으로 빨리 개발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였다고 진단을 받았고 그때는 그래서 소아마비를 막기 위해서 자기 개인 재산도 털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단체를 만듭니다. 마치 오브 다임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엄청난 연구비를 모읍니다. 모아서 백신을 연구하는데 2명의 백신 학자들에게 이 연구비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한 명은 소크고 한 명은 세이빈이라는 분입니다. 이 2가지 백신은 다 지금도 시중에서 지금도 현재 의학계에서 쓰는 백신입니다. 하나는 폴리오 백신을 완전히 죽여버린 인액티베이티드 폴리오 백신입니다. 인액티베이티드 폴리오 백신. 그래서 죽은 폴리오 바이러스를 갖고 만든 백신이다. 그래서 사백신이라 그래요. 죽은 백신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주사제로 놓습니다. 대개 지금 우리가 2달 후부터 시작해서 4번인가 맞을 거예요. 지금 표준 스케줄이 한국은 4번 주사 맞는 걸로 돼 있어요. 요거보다 좀 더 백신 효과가 좋은 오랄 폴리오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백신이에요. 먹는 백신. 여기 O가 오랄이에요. 오랄 폴리오 백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폴리오균을 죽인 게 아니라 약화시킨 거예요. 약화시킨 걸 먹게 되면 이제 가볍게 그 폴리오가 걸린 다음에 회복되면서 강한 면역이 생기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 생백신, 사빈 백신, 세이빈 백신은 만들고 난 다음에 보급하기가 되게 쉬워요. 경구용이니까 뭐 시럽 같은 데도 있고 뭐 캔디 같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되게 좋아요. 사용하기가. 그래서 운반하기도 편하고 기본 의료 시설이 없어도 그냥 나눠줘서 먹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이빈 백신이 그런 장점이 있어요. 면역력도 되게 높게 나와요. 역가가 높게 나오고 면역 한 번만 먹으면 되고요. 그래서 좋은데
약한 아이들이, 몸이 약한 아이들이 생백신을 먹으면 정말 폴리오에 걸려버려요. 병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약한 친구들이 이 백신을 먹으면 정말 폴리오에 감염돼 버리는 수가 있어서 대개는 의료 시스템이 좋지 않은 낙후된 나라들은 아직도 이걸 씁니다. 왜냐하면 주사를 4번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사기라든지 전문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없는 그런 낙후된 나라, 동구, 그러니까 소련 쪽으로 해서 이쪽이 많이 경구용 생백신을 쓰고요. 아시아 저기 한국이나 선진국은 전부 다 불활성화된, 안전합니다. 그래서 약합니다. 면역력을 만드는 능력도 완전히 불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4번 맞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백신 폴리오가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부작용이 그런 게 안전하죠.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나 선진국에서는 다 이제 소크 백신을 맞습니다. 자, 길리앙바레 영어식 발음이고 길랭바레입니다. 길랭바레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말초 신경의 수초, 마이엘린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 신경은 가운데 구리선이 있고 피복된 우리 플라스틱으로 피복을 하잖아요. PVC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선이나 전화선이 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신경도 똑같이 생겼어요.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이제 신경이고요. 둘러싸고 있는 게 마이엘린 시스라고 해서 신경이 빨리 전달되게 전달 속도를 높이기 위한 피막이 있습니다. 요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막이 너덜너덜해지면서 신경이 노출되면서 이제 전달 속도가 늦어지고 신경이 마비가 오죠. 말초 신경계에 손상을 주는데 이유는 잘 모르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그래서 백신 맞고도 잘 생겨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도 잘 생겨요. 세균에 감염된 후에도 잘 생겨요.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세균이나 캄필로박터 같은 세균에 감염된 다음에도 이 길리앙바레가 생기고 EB 바이러스라고 하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인플루엔자 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후에도 잘 생깁니다. 실제로 이번에 코비드19에 대한 백신을 만들고 그 백신의 부작용으로 공식으로 인정된 게 2가지인데 하나가 심근염, 그 다음에 길리앙바레 증후군. 이 2가지는 그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공식적으로 이 2가지는 저기다 백신의 부작용을 인정한다고 했죠. 참 코로나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엊그저께 미국 보건성이죠. 미국 보건성에서 공식적으로 CDC에 센터 오브 디지즈 컨트롤에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주사를 맞을 때 정부에서 강제하지 마라. 이 미국 공식 입장이에요. 정부에.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처음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는 미군 보건성에서는 뭐라고 그랬었냐 그러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맞춰서 맞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CDC에서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환자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원하면 맞을 수 있게 해준다. 이제 CDC에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라라고 미국 보건성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논쟁은 또 많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정부에서 나서서 코로나 백신을 강제하고 이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사회활동을 규제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라는 게 미국 정부, 이 백신을 만든 화이자가 있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실제로 코비드에 걸리고 난 다음에도 길리앙바레가 생겼지만 백신 맞고 길리앙바레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자,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특징이 뭐냐면 진행형이에요. 그건 뭐 저기 소아마비도 비슷하죠. 근데 이건 좌우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방향, 하지, 방광, 상체 이렇게 올라갑니다. 밑에서 쭉 올라오는 어센딩 마비, 어센딩 팔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에 마비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길리앙바레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만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길리앙바레라면 아마 요 타입일 가능성이 많은 5가지 타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급성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동시에 요 엑손을 마비시키는 뉴로패티 타입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러면 말이 맞거든요. 요 타입의 길리앙바레일 거다라는 것이 이제 후행적으로 요즘 이제 의료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루즈벨트의 증상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맞는 게 소아마비는 글자 그대로 소아에 많이 생기거든요. 어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워낙 귀족 집안이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14살까지 정규교육을 받지를 않고 집에서 개인 사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아마비에 노출될 기회가 없었을 거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걸렸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당시는 그게 또 추정적으로 맞고 아까 일정에 맞출 때 7월 28일 날 보이스카우트 모험에 갔다 왔고 이제 그런 거는 있지만 또 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루즈벨트가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있던 사람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활동적이었고 다른 친구도 밖에서 많이 만났다. 걸렸으면 그때 잠복기로 앓고 지나갔을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자, 중잔년층 남성한테 잘생기는 길리앙바레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병 역시 가벼운 감염 질환 후에 발병을 하기 때문에 길리앙바레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또 요즘 레트로그레이드하게 보면 그런 거죠. 후유증으로는 이제 자결감이 있는 통증. 이거 루즈벨트가 평생 갖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특정 자세로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행장애가 되게 심합니다. 이게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라면 대부분 길리앙바레는 또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마비가 다 돌아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에는 스테로이드를 쓰거든요. 우리가 길리앙바레라고 딱 진단이 되면 내축소에서 그 CSF 내축소액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거기서 프로테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몇 가지 진단 기준이 딱 맞으면 스테로이드를 세게 써요. 그러면 후유증도 잘 안 남아요. 요즘 치료에 그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런 걸 몰랐죠, 병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길리앙바레가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후대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역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이 소아마비 걸려서 불편한데 그래도 열심히 이제 그 굉장히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잖아요. 대통령을 사설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루즈벨트가 뉴욕 지사 할 때부터 뭐라 했냐면 그 저기 노변 담화라 그래갖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조곤조곤 얘기하고 대화하는 상담하고 그런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마이너리티 미국의 소수자들한테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분이에요. 본인도 소아마비를 앓고 이제 다시 정치에 복귀를 했으니 여러 가지로 대중들로부터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요건들을 많이 갖고 있죠. 의지가 강하면서도 따뜻한 사람. 파이어사이드 챗이라 그래갖고 그 우리가 뺑 둘러앉아서 불가에 이렇게 모닥불 펴놓고 둘러앉아서 얘기하듯이 라디오 대화를 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건 계속합니다. 파이어사이드 챗이라고 유명합니다. 요거 흉내내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분 있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노무현 대통령이었나 아마? 라디오로 저기 짧은 시간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나? 하여튼 있어요. 그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이게 우리 이런 마비 환자들을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 그러고 실제로는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그 루즈벨트하고 그 친구인 그 바질 오코너라고 하는 분이 모여가지고 조지아주에 있는 웜스프링스 자기 이제 수치료 물 속에서 다리 피고 하는 운동 수치료라 그러거든요. 그 수치료를 하이드로세라피를 했던 그 온천이 웜스프링에 있습니다. 그 웜스프링 재단에 자기 갖고 있던 별장이 그러니까 그걸 다 해서 이제 재단을 만듭니다. 웜스프링 재단이라고. 물론 루즈벨트 개인의 사제도 많이 출연이 됐죠. 그리고 이제 바질 오코너가 이걸 유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뭐냐면 내셔널 파운데이션 포 인펀타일 파랄라이시스 유아마비를 위한 국립 기금을 만듭니다.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서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소아마비가 퇴치가 되죠. 1950년도에 백신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도 있을 거예요. 산모 아기를 위한 건강을 증진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로 지금도 남아 있고요. 38년부터 55년 소크 백신 승인 때까지 그 소아마비 치료 환자들을 위해서 2억 3,300만 달러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 소크하고 이제 그 학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빈이라는 이 알버트 사빈이 만든 백신 생백신을 만드는 쪽에도 이 마치 오브 다임이 이제 타임스가 저기를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이 이름은 원래는 정식 네임은 내셔널 파운데이션 포 인펀탈 파랄라이시스예요. 유아 소아마비를 막기 위한 국립 재단이 만들어진 건데 마치 오브 다임이라는 게 10센트잖아요. 그 루즈벨트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자기 돈을 냈으니까 일단 내면서 이런 소아마비가 뭐 그 당시 미국에 1년에 뭐 8만 명 내지 10만 명이 걸렸다니까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 얘기하면서
원다임 10센트씩만 우리 다 돈을 모으자. 그러고 이제 루즈벨트 연설을 하니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래서 그 하루에 온 그 저기 우편에 옛날엔 돈을 우편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게 트럭으로 싣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 다 10센트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센트 다임 원다임의 마치 행진이라고 어떤 방송하시는 분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마치 오브 다임이라고. 10센트의 마치 행진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도 이 단체는 다른 영역으로 그러니까 소아하고 산모의 건강인데 다른 유전병이나 이런 거를 치료하는 데 계속 연구 자금을 대우하는 걸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그 닥터 조나스 에드워드 소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미시간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 어찌 됐든 내과 교수거든요. 열심히 이제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1950년 이 날짜 정확히 기가 안 돼. 하여튼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백신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누군가하고 실험해야 될 거 아니야. 만든 원리는 그 폴리오 백신의 백신 그 바이러스를 추출하고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파괴시키고 껍질에 있는 항체만 살려놓은 거예요. 사백신이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폴리오 그 바이러스 자체잖아요. 그래서 맞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자기하고 자기 연구진들만 쫙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실험이 되고 인체 실험 대상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열은 나고 그렇지만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자기 스스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백신이 효과가 인정이 돼서 미국에 유포가 되고 대중들한테 소요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1년에 몇만 명이 걸려서 소아마비가 생겼는데 그게 싹 없어지니까 99%가 없어졌나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유명인이 됐고 이분 유대계예요. 유대계 이제 의사인데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당시 CBS의 유명한 에드워드 모로라고 이분 2차 세계대전 때 뭐 처칠하고 인터뷰한 것도 되게 유명한 언론인이야. 이분이 이 소크 교수한테 묻습니다. Who owned the patent on this vaccine? 이 백신에 대한 특허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돈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 질문을 이제 에드워드 모로가 하니까 닥터 소크가 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글쎄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죠. people입니다. 대중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I would say,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There is no patent. 특허는 없습니다. 그리고 딱 되묻는 거죠. 당신은 태양을 특허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만든 이 백신은 태양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국료해야 될 거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특허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모든 제약회사한테서 만들 능력이 되면 모든 기술 다 알려줄 테니까 실험실 하는 기술을 알면 뭐 대량 생산을 그러고 공장 돌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소아마비 백신은 전 세계에서 다 공짜입니다. 그 특허료 없습니다. 되게 싸죠. 그래서 소아마비는 뭐 요즘에는 소아마비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주사 4번 맞으면 돼요. 근데 주사는 꼭 맞춰야 돼요. 제가 mRNA 백신으로 코로나 코비드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맞는 건 조심해라. 저는 내 입장은 그렇긴 하지만 이 백신은 맞는 게 옳습니다. 뭐 전혀 루즈벨트하고 상관없는 분이고요. 루즈벨트가 만들었던 그 아까 했던 마치 오브 다임에서 연구비를 지원을 받았죠. 그렇긴 하지만 정말 멋있지 않아요? 특허는 없습니다. 태양을 특허로 등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멋진 인터뷰를 남겼던 소크입니다. 이분이 80 몇 년도까지 사시는데요. 계속 그 HIV 에이즈 백신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거는 완결을 못하고 돌아가셨죠. 자, 루즈벨트가 이제 쭉 12년을 하고 2차 세계대전 내 정말 힘들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힘들었죠. 그래서 사선이 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또 내려가서 휴가 중이었어요. 돌아가신 장소가 어디더라? 돌아가신 장소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루즈벨트가 돌아가신 이유는 사망한 이유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물론 이제 이분이 상체는 되게 좋았대요. 재활을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딱 상체만 보면 굉장히 몸 관리가 잘 되는 얼굴인데 이제 몸인데 하체 마비로 인해 갖고 늘 앉아 있어야 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에어로빅 스포츠를 할 수가 없었죠. 운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담배 좋아하시고요. 술 잘 마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 남자들의 표준적인 그런 음주와 흡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원인은 뇌출혈입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중에서 드라이 스트로크가 아니라 웻 스트로크, 혈관이 터지는 거죠. 실제로 고혈압이 관리가 잘 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더 많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부분적인 마비가 있고 별 문제가 없이 재활이 잘 되고 그런데 뇌출혈은 터지면 뭐 정말 뭐 60-70% 이상 사망률. 지금도 뇌출혈이 되면 골든 타임 놓치면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뇌출혈 생기면 8시간 이내에 뇌를 열고 수술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반신불수, 반쪽 마비는 거의 필연적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루즈벨트는 고혈압이 있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게 트렌드였어요. 이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1937년도에 대통령 돼서 이제 막 그 유디를 하고 막 그 이제 국내 정치에 바쁠 때 아직까지는 이제 전쟁 전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시스톨릭 이 160이에요. 요즘에 140 넘으면 고혈압 진단하잖아요. 요즘에는 고혈압 시스톨릭 140 수축기, 그다음에 이완기 때 90 넘어가면, 그러니까 120에 80이 노말렌지고 140에 90이면 치료하자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별로 스트레스 없이 이제 내정만 할 때도 160이었고요.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 받을 때 그 의료 차트 확인해 보면 188에 105였어요. 정말 이건 뭐 악성 고혈압이거든, 이 정도면요. 얄타 회담을 하러 가기 직전, 그 스탈린이 이제 불러서 얄타로 가는데 그때 200 시스톨릭 200이었고요. 서거하기 직전에는 300까지 올라갔습니다. 혈관 안 터지면 이상한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고혈압이 뇌졸중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의사들도 신경 안 썼을 때예요. 지금 이제 사망 하루 전날 그 자기 개인 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면 얼굴 색을 보시면 병색이 완연해요. 63세의 얼굴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는 얼굴입니다. 실제로 이때만 하더라도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행성, 그러니까 고혈압으로 인한 치매 증상도 있었다라는 게 요즘 의사들이 보는 의무 기록이나 차트를 리뷰하면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냐면 첫 번째 대통령이 당선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금주법을 없애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금주법이 있었죠. 그다음에 얄타 회담 중에도 보드카 12잔을 스트레이트로 먹었던 게 기록이 다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담배를 되게 좋아했는데 시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담배를 연초를 제일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처칠은 시가 물고 있었고 그랬죠. 자, 이 고혈압에 대한 인식이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 70년 전 얘기입니다. 70년, 1920년대면 30년, 90년 전 얘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세기 전에만 하더라도 혈압에 대해서는 책정을 했지만 그거는 뭐 혈압이 떨어져서 사망하는 그런 거예요. 실혈에 의한 사망 이럴 때 뭐 그 플루이드를 넣어주고 이런 쪽으로만 혈압을 생각했지 고혈압은 뭐 아이고 그거는 뭐 별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죠.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고혈압을 혈액 순환을 쉽게 하기 위한 신체적인 보상 기전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혈압을 낮추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의학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그 시민사회 의료계에 던진 거예요. 소아마비, 그다음에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이 두 가지 문제를 의료계가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일반인 한두 분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겠죠. 관심이 없었을 텐데 최고의 최고 인기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사망을 하니 1945년도에 루즈벨트가 63세 비교적 이런 나이에 뇌출혈로 이제 급사한 걸 보고 원인을 놓고 국가적으로 의료 시스템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고혈압을 치료할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대통령 주치의도 뭐라 그랬냐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고령에 따른 자연적인 혈압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악성 고혈압인데도 대통령조차 고혈압 치료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 당시 의료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게 아닌 것 같구나. 혈압이 높으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법을 만듭니다. 국가심장법안. 그다음에 국립심장연구소 설립. 루즈벨트는 본인의 몸을
그 의료계에다 직접 희생을 해서 소아마비 백신 만드는 거, 이거 아마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었으면 언젠가는 뭐 소아마비 백신이 만들어지긴 했겠지만 최소 10년, 20년 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다음에 고혈압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학적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것은 이 국립심장법안과 국립심장연구소 이 두 가지가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 뭐 고혈압 합병증 사진 잘 올려놨잖아요. 뇌질환, 중풍, 심장, 심근경색, 콩팥, 신부전, 눈, 망막증, 뇌에 작용하면 저것도 있죠. 그냥 치매, 고혈압성 치매. 혈관은 뭐 경동맥 질환 생기면 여기 막히면 큰일 나죠. 그래서 뭐 온갖 몸에 피 가는데 고혈압이 안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압은 강박적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고혈압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국립중앙 혈압 국립중앙 국립심장연구소가 설립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하면 이제 열심히 또 스타디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프레밍햄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 하나를 그냥 전체 주민을 코호트로 잡고 장기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9년에 걸쳐서 48년도에 시작해서 57년도에 프레밍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하나 전체 주민을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질환에 대한 연구하는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게 고혈압이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혈압을 낮춰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혈압은 무조건 정상 범위로 낮춰야 된다라는 치료 대상이라는 게, 고혈압이 질병이라는 게 인정된 게 70년 전 얘기입니다. 1957년. 정확하게 63년인가요? 그럼 맞나? 63년, 57년이니까 43년, 25년, 68년 전에 밝혀진 거예요. 70년 전에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이제 막 그 위대한 인물의 역사를 보면 그 개인의 사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할 점, 배울 점 이런 걸 배우는데 질병 관리는 전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의료가 그만큼 지금같이 발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혈압약에 대한 얘기인데, 혈압약이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혈압약을 제약회사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혈압 자체를 떨굴 방법이 없으니까 이뇨제에서 소변을 많이 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이뇨제를 제일 먼저 썼고요.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베타브로커가 나옵니다. 이 베타브로커의 대표적인 약이 미니프레스입니다. 이 미니프레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대머리 치료제로 바르는 약 있죠. 그게 다 주성분이 베타브로커 미니프레스예요. 혈관 확장제입니다. 그게 이제 두피에 발라주게 되면 로게인이든 뭐 마이녹실이든 그게 이제 미니프레스라고 하는 약인데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고혈압약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모근으로 가는 혈관이 넓어져서 대머리 치료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아주 혈압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끼치고 모근으로 좀 더 많이 가기 위해서 미니프레스 저용량으로 혈압 여성들의 경우에 대머리 치료제로 저용량의 미니프레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주로 바로라고만 하는데요. 이 정도가, 그러니까 이뇨제하고 미니프레스가 당시 고혈압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약제였어요. 이뇨제를 많이 먹으면 또 이제 포타슘이 떨어지고 하는 부작용들이 많아서 다른 또 포타슘도 대신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개념의 그 혈관 확장제가 나오죠. 부작용이 없고 효과 좋은. 대표적인 이제 칼슘 채널 브로커라고 하는 겁니다. C12라고 쓴 게 영어로 칼슘 채널 브로커. 이 칼슘이 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데 하는 거거든요. 그 채널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나왔던 게 이제 노바스크라고 화이자에서 나온 약입니다. 정말 대박친 약입니다. 이거 먹으면 뭐 고혈압이 그냥 쑥쑥쑥 떨어져서 이거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혈압이 쭉쭉 떨어져 있거든요. 그 암로디핀이라고 하는 주성분인데 노바스크라고 내과에서는 뭐 지금도 쓰나 모르겠네. 지금은 이제 밑에 단계 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약이 제약회사에서 가장 많이 연구비를 투자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제일 넓어요. 고혈압 안 걸리는 사람 없잖아요. 40 넘어가면 다 뭐 절반 이상이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신약이 나오면 솔직한 얘기로 이게 허가를 받으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장 제약해서 돈 많이 투자하는 데가 심혈관계 고혈압약, 그다음 두 번째가 항암제인데 항암제는 의외로 시장이 크지 않아요. 안 걸린 사람보다는 고혈압 환자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1995년 이후에 2000년 초반까지 나왔던 게 뭐냐면 안지오텐신 리셉터 브로커. 안지오텐신이라는 게 혈관 수축시키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안지오텐신 리셉터를 브로킹하는 약. 그래서 이제 약 이름은 사르탄이라고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로사르탄, 발사르탄, 칸데르사르탄, 텔미사르탄, 일본 제약회사 다이이치 산교에서 올메사르탄까지 시리즈가 쫙 나요. 예. 그다음에 그 동시대에 또 나왔던 게 뭐냐면 지금은 요거만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보진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 그래서 ACE라 그래요. 안지오텐신으로 바뀌는 효소를 막아주는 거예요.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가 여기 나오는데 프릴이라고 붙는 게 다 그 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먹는 약 있으면 안지오텐신 리셉터 브로커 아니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요 둘 중 하나 쓸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가 합쳐진 것도 쓰고요. 그래서 캡토프릴, 에날라프릴, 리시노프릴, 라미프릴, 페니도프릴. 프릴이라고 붙으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구나. 그다음에 사르탄이 붙으면 안지오텐신 리셉터 브로커구나. 그다음에 칼슘 채널 브로커면 노바스크.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요 세 가지 약제가 지금도 사용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대박친 거는 한미약품에서 요 중에 두 가지를 이렇게 믹서된 용량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혼합제인데 그게 의외로 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서 한미약품이 주가가 좋은 게 그런 약들이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이 심혈관계 약은 되게 이제 대박이 나는 이유가 인가만 받고 복용의 편의성만 있고 효과가 좋으면 시장이 되게 넓은 거죠. 이 약이 이렇게 개발된 시초의 단계 그 단서를 제공했던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7년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부터죠. 한 40대부터 고혈압이 늘 있었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라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밤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몰랐잖아요. 공개도 안 하고 근데 대개는 공개가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 공개돼요. 일본의 수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상 관저 앞에 기자들 4명이 뻗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죠. 아침을 누구랑 먹는지 점심은 모르겠지만 저녁을 누구랑 함께 하는지 그런 게 이 얘기도 안 되고 그게 이 얘기가 돼야 되거든. 알려져야 되거든요. 누구를 만나는지를 알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은 되게 다 공개가 돼요. 거의 다. 그래서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혈관성 치매를 알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뒤에 생각을 하는데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서거하기 하루 전날 사진이거든요. 서거하는 그날도 본인이 추상화 그리고 있었어요. 서류 보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서류 보고 추상화 그리고 있었는데 그때 돌아가셨는데 사진 보면 병색이 완연해요. 63세 그 당시만 해도 63세면 저렇게까지는 이렇게 눈에 총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 혈관성 치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혈관성 치매가 의심이 되냐? 그러면 치매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죠.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혈관성 치매, 세 번째가 알코올성 치매예요. 술 많이 드시면 치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시면서 나 술 잘 먹어 그런 사람들은 간은 버텨줄지 모르겠는데요. 뇌는 안 버팁니다. 내가 술을 먹고 간에 그 알코올 분해 요소가 많은 사람들은 버티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뇌는 못 버팁니다. 제가 왜 이 지도자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지 굳이 내가 방송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짐작이 갈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무너지는 거죠. 루즈벨트 같은 사람도 그 강한 의지가 있지만 주치의가 만일에 알아서 고혈압이 병입니다. 대통령님 베타브로커도 그때는 있었거든요. 베타브로커도 좀 드시고 이뇨제도 드시면서 혈압을 낮춰야 됩니다.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약주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근데 의사가 그걸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대통령도 그냥 살았겠죠. 몰랐으니까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알코올성 치매는
술 먹은 양과 비례한다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총 술 복용량과 뇌 세포의 파괴는 비례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거기는 분해하는 효소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임산부나 임신 계획이 있는 젊은 여성들은 맥주 한 잔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기 놓을 때까지는. 가까운 기간 안에 임신 계획이 있거나 임산부는 맥주 한 잔도 먹지 마세요가 요즘에 상과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가끔 하면 어떤 분들은 또 피부과에서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보다 제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댓글에다 그런 거 다시 마세요. 공부 잘하는 의과대학생은요 피부과를 해도 내과도 알고 산부인과도 압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일반 치매와 달리 기억 장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몰랐을 수 있는 거죠. 이 루즈벨트의 경우에. 다만 판단력과 집중력이 감소하고 성격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루즈벨트 대통령 말기 때, 임기 말기 때 삼선 후임 후반부부터는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참을성이 없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아마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 생각이에요. 정신이 맑은 상태였다 그러면 사선에 도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집스러워지고 한 건 이런 것들이 사선에 도전한 게 뭐 헌법상 위배되지는 않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본인도 건강하지 않았고 몸도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 걸 보면 그런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거와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발병이 비교적 일찍 생기고 기억 장애가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치매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와 혈관성 치매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없죠. 그러나 고도의 고혈압이 계속돼 왔고 160이면 아주 높은 악성 고혈압이거든요. 그다음에 심장 기능 이상이 있어갖고 심부전이 있어갖고 강심제는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얄타회담 갔다 와서 이제 2달 뒤에 얄타가 2월에 있었거든요. 45년 2월에 얄타담하고 4월에 와서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인지기능 장애는 분명히 보였고요. 그다음에 사선 도전 이런 거는 무리하잖아요. 그런 거를 강행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혈관성 치매가 의심이 된다. 이제 우리 레트로에 대해 워낙 알려져 있는 분이고 신상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